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본뜨는 것이다. 본뜨는 작업은 재미있기도 하고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역할 모델들은 모두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본뜨는 작업은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몇 년 전에 나는 비범한 사람과의 만남이란 책을 읽고 그 책을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그 후 나는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냥꾼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 가치관, 성공 전략 등을 찾아내려고 했다. 2년 전에 나는 인터뷰한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성공대담이라는 월간 오디오 매거진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중요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인터뷰 내용과 최근의 내 생각들, 그리고 전국 베스트셀러의 요약 등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는 1년의 계획을 마련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뿐 아니라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한 사람을 본뜨도록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나로서는 참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나에게만 제한될 필요는 없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역할 모델은 당신 주위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존재일 뿐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함께 떠오른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석가모니. 지난 10년 동안 나는 건강하게 사는 길이란 세미나에서 일반 미국인의 식사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장 비율이 높은 두 가지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과 암 발생 빈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다.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나는 매일 다량의 육류 섭취를 추천하는 4가지 기본 식품군 계획에 반박해왔다. 그것은 지난 35년 동안 우리의 신체 형성을 좌우했던 중대한 믿음 체계이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심장질환과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실제로 3,000명이나 되는 한 내과 의사 그룹에서는 농림부의 고기, 생선, 닭고기, 달걀, 우유 등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기본 식품군을 4가지에서 6가지로 늘리고 전체 권장 식사 가운데 육류를 아주 적은 부분으로 줄이는 것을 고려 중이다. 믿음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익숙하게 보아왔던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모든 진실은 3가지 단계를 밟는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격렬한 저항을 받는다. 셋째, 명백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동물성 단백질의 사량 섭취를 반대하는 이 같은 생각은 한때 조롱을 받았다. 지금은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다량의 동물성 단백질이 건강에 좋다는 제한적인 믿음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은 후에야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앞으로 불황을 겪게 되고 어쩌면 공황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사실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그럴까? 나는 1991년 3월호 포브스지에 실린 기사 가운데서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다. 이 기사는 크라이슬러 플리머스의 레이저와 미쓰비시의 이클립스란 2 자동차에 대해 보도했다. 크라이슬러 자동차는 평균 10세대가 팔린 반면 미쓰비시 자동차는 100대가 넘게 팔렸다. 여러분은 자동차 판매에서는 일본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회사의 팬티까지 벗길 정도로 압승을 거두고 있는데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 2 회사가 제휴를 해서 완전히 같은 차를 만든 것이었다. 2 자동차의 차이는 단지 차 이름과 제조회사 이름뿐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사람들은 일제차가 더 훌륭하다고 믿기 때문에 일제차를 원한 것이다. 이 경우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일제차는 미제차와 모든 부품이 같기 때문에 미제차와 품질이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믿을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 제품이 품질에 대한 명성을 쌓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이유들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 명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일본인들의 노력은 미국인 W. 에드워즈 데밍 박사로 인해 생긴 것이다.
1950년에 유명한 품질 향상 전문가인 에드워즈 데밍 박사는 전화조차 제대로 걸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전후 일본 산업을 회생시키고자 애쓰던 메가더 장군의 초청을 받고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과학기술자연합의 요청에 따라 데밍 박사는 자신의 품질 향상 원칙론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지 제품의 품질을 검토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데밍 박사는 일본인들에게 14가지의 원칙과 핵심적 신념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오늘날 성공적인 일본의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낸 기초가 되었다. 그 기본 신념은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거라는 것이었다. 데밍 박사는 품질이란 단지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서 숨쉬는 개선 과정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이 원칙을 따르며 5년 후에 세계 시장을 뛰어난 품질로 넘치게 할 것이고 10년 또는 20년 안에 세계를 이끄는 경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많은 사람들이 데밍 박사의 주장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는 오늘날 일본 기적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사실 1950년 이후 매년 최고의 일본 기업들이 수상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은 내셔널 데밍상이다. 그 상의 시상식은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고 수상 기업은 제품, 서비스 관리, 직원 복지의 질을 최고로 향상시킨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1983년 포드 자동차는 데밍 박사를 고용해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게 했다.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널드 피터스는 나중에 포드사의 회장이 되었고 데밍의 원칙을 회사 전체에 적용했다. 피터스 회장은 우리는 회생하기 위해 데밍 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포드사는 1년에 수십억 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었다. 데밍은 입사하자마자 생산량을 늘리고 비용은 줄인다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면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포드사는 품질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 위해 회사 전체의 중점을 바꾸어서 광고 슬로건도 품질이 최우선입니다로 바꾸었다. 데밍 시스템을 시행한 지 3년 만에 적자에서 헤매던 포드사는 시장 점유율을 최고로 높이면서 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어떻게 한 것일까? 그들은 일제 자동차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입견이 곤혹스럽기는 했지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다. 포드사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본 회사와 한 가지 차종의 변속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일제 변속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다. 소비자들은 예약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다리거나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이 사실은 포드사 임원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들의 첫 반응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믿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데밍의 감독 아래 변속기를 시험했을 때 포드사의 변속기가 소음이 많고 자주 고장나서 자주 수리해야 했던 반면 일제 변속기는 거의 문제가 없고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었다. 데밍은 포드사 직원들에게 고품질이 항상 더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쳤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는 정반대였다.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품질을 제대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전문가들이 포드 변속기를 분해해서 측정했더니 모든 부품의 오차 범위가 지침서의 기준에 맞았다. 정확히 같은 기준치가 일본 회사에도 전달되었다. 그러나 일제 변속기를 분해해서 측정해보니 오차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차를 찾아내기 위해 전자현미경까지 동원했지만 말이다. 왜 일본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한 수준을 넘어 더 양질의 기준을 적용했을까? 그들은 고품질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믿음과 만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일반적인 고객 만족을 넘어 고정 고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고객들은 물건이 없어도 기꺼이 기다리며 더 비싼 값을 치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믿음, 즉 고객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을 끊임없이 개선해왔던 것이다. 이 믿음은 미국에서 수출된 것이다. 나는 이것이 미국의 미래 경제를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 미국 기업들은 저비용을 들여 고수입을 올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믿는데 데밍 박사는 이것을 숫자 경영이라고 불렀다. 한 예로 자동차 산업 전체가 불황에 빠졌을 때 크라이슬러를 경영하던 린 타운센드를 들 수 있다. 타운센드는 수입을 늘리려고도 했지만 비용을 줄이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그는 엔지니어의 3분의 1을 해고했다.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일처럼 보였다. 수익은 올라갔고 그는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크라이슬러의 자금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물론 그 원인이 단 한 가지일 수는 없다. 그러나 타운샌드가 내린 결정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은 확실했다. 때때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단기적으론 좋아 보이는 결과 때문에 포상받곤 한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의 외적인 증상을 해결하면서 또 다른 원인을 키우기도 한다.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포드사는 토러스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회사를 회생시켰다. 그 차의 품질은 포드 자동차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게 했고 많은 소비자들이 그 차를 선택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일가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모든 결정과 미래를 지배한다. 우리가 지닌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성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믿음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다. 대밍의 영향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꾸준히 개선한다는 뜻으로 카이젠이라는 말을 쓴다. 그들은 무역 수지를 개선한다든가 생산 라인을 개선한다든가 개인적인 관계를 개선할 때 이 표현을 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카이젠은 점진적이고 간단한 개선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본인들은 매일 아주 조금씩 개량하는 것이 꾸준히 쌓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도 꾸어보지 못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일본에는 어떤 사람을 3일 이상 못 볼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아내라는 말이 있다. 놀랍게도 영어에는 카이젠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의 단어가 없다. 카이젠이 일본 기업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볼수록 그것이 내 인생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원칙이었음을 알게 된다. 꾸준히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결심이 나를 행복과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꾸준한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적절한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의미를 암호화해서 단어를 만들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사고체계를 형성하게 되고 심지어는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